네, 안녕하세요. 김영성입니다. 지금 시간은 뭐냐면은 정보의 인식 처리, 그 다음에 정보의 전달을 수업할 겁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를 말씀드렸죠. 그럼 신호를 받아들여야 돼요.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 그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신호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 감각기관은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뭘 배우시냐면은 뭐 소리를 듣는 거 청각이죠. 눈으로 보는 거 시각, 냄새를 맡는 후각, 맛을 느끼는 미각.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눌러주거나 따뜻함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는 뭐 통점, 촉점, 냉점, 온점 이런 걸 보셨습니다. 피부 감각이죠. 어쨌든 감각 기관들이 각각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자극이 있습니다. 이 자극이 사실은 외부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 기관 거기 나온 거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신호를 받아들여 뇌에 전달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감각기관이고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센서든 감각기관이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걸 전달할 때는 전기신호로 갑니다. 전기신호.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신호로 가는구나.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센서든 감각기관이든 대뇌든 그 다음에 컴퓨터 중앙정보 처리 장치든 그쪽으로 갈 때는 전기신호로 간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 보겠습니다. 시각, 빛이죠. 사람은 빛 중에서 가시광선입니다. 세계 영역. 이게 바로 눈입니다. 눈의 구조를 보면은 잠깐 그림을 그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나옵니다만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눈이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있으면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 근데 들어오는 데가 이제 동공입니다. 물론 여기 홍채 같은 게 있고 나중에 다시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이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뒷부분에 바로 뭐냐면은 빛을 감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뭐라고 배웠냐면 망막이라고 배웠습니다. 망막.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앞부분은 큰 의미 없어요. 자, 망막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망막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막대 세포하고 원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원뿔 세포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여기 이 원뿔 세포가 뭐냐면 칼라입니다. 칼라. 색을 감지하는 거예요. 색을 감지하는 거고 막대 세포는 뭐냐면 명암을 감지합니다. 명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대 원뿔 세포 나와 있죠. 눈에 해가지고. 그래서 막대 세포는 명암. 그다음 원뿔 세포는 칼라. 색깔 감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의 음파 소리죠. 귀에 달팽이관이 있죠. 달팽이관 안에서 바로 뭐냐면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 안에 있는 림프액 사실은 액체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귀는 소리는 귀 청각이고 어디서 귀 속의 달팽이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기관을. 자, 그 다음에 촉각 나오네요. 압력 변화, 온도 변화 눌러주는 거. 딱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따뜻하고 차가운 거 이런 거죠. 그 피부에서는 통압, 촉냉, 온점 나왔죠. 통점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촉점은 누가 날 타치하는 걸 느끼는 거죠. 압점은 눌러주는 거, 냉점은 차가운 거, 온점은 따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 나오네요. 기체 상태, 이 후각과 미각은 조심하십시오.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 후각은 기체 상태 화학 물질 나왔죠. 이게 코 후세포입니다. 코 안에 이제 후각 상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은 미각입니다. 혀의 미세포. 지금 이제 미래 모양으로 이렇게 돌기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러고 지금 그래서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은 혀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건 미각이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센서입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센서가 나오는데 센서는 전자제품이에요. 이게 더 뛰어나요. 사람이 감각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감각도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죠. 마찬가지로 센서는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신호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까지 인식하는 게 센서고요.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발생 신호를 전달할 때 뭐로 바꿔준다고요? 전기신호입니다. 전기신호로 정보 기기에서 처리할수록 처리할수록 전기 신호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든 센서든 보낼 때는 뭐로 보낸다고요? 전기 신호다. 이 정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류 보겠습니다. 광센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시각이죠. 시각이에요. 시각.
그래서 비세양 원리 보세요. 투과 비세양 투과에 따른 전류의 세기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광 센서의 대표적인 게 거기서 광 마우스, 스캐너, 지폐 계수기,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요즘은 또 뭐가 있나요? 자, 어두워질 때 가로등이 저절로 켜지죠. 밝으면 저절로 꺼지죠. 그 안에도 광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소리 센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청각이죠. 청각입니다. 그 음파를 발생시켜줘. 원리 나왔죠. 물체 반사된 음파를 감지한다. 저 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어군 탐지기입니다. 물고기가 어딘지 탐지하는 거죠. 초음파를 이용하죠. 초음파, 수심 측정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태아 이런 것들 이거 뭐라 합니까? 초음파 사진기죠. 네, 이런 걸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소리 센서입니다. 자, 전자기 센서. 전자기 센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전자기예요, 전자기. 그러니까 전자기 센서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뒤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앙페르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이 있어요. 다시 쓸까요? 이건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해 가지고 전자기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인데요. 앙페르 법칙은 뭐냐면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를 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기장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기장이 생성 이거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뭐가 있냐면요.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 변화로 자기장이 변화할 때는 뭐가 발생하냐면요.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두 가지 원리. 자, 여기서 예를 하나만 해주면요. 그냥 야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얘가 뭐냐면 모터입니다. 전동기예요. 전동기.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바로 뭐냐면 발전기입니다. 전기 발전하는 거예요. 전기 발전.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큰 마트가 대형 마트가 할 때 옷을 그냥 훔치고 나면 삐 소리 나죠. 그거 뭐냐면 이렇게 뭐하냐 금속 탐지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얘를 이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자기 센서 원리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전류를 발생해 감지한다. 패러데이 법칙으로 나왔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 예가 좀 전에 했던 금속 탐지기 같은 거예요. 도난방지 시스템, 교통카드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통카드 말고 신용카드도 뭐냐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전자기 센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센서 보이죠? 압력은 눌러주는 거죠. 가해진 압력에 의해 전류색이 변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냥 살짝만 갖다 대도 전류 변화 느껴가지고 스마트폰 우리가 앱 같은 걸 실행할 수가 있겠죠. 야, 그런 것은 터치 스크린, 터치패드, 전자저울, 압력계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온도 센서라는 건 온도차입니다. 온도차인데 사실은 우리가 적당한 온도차, 우리가 온도라고 하면 흔히 관여하는 게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도 일부 작용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우리한테는 온도가 아니라 아픔으로 느껴요. 그래서 온도 센서는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 온도 차이에 의한 전류의 세기 변화 감지입니다. 그래서 뭐 열 전기쌍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온도 센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전기밥솥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류를 끊어주고 온도가 내려가면 전류를 다시 흘려서 일정하게 보온을 유지하죠. 그건 우리가 이제 열팽창 원리예요. 열팽창. 그 다음에 보일러, 에어컨,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의 대표적인 게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가속도 센서는 힘입니다. 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관성은 현재 상태 유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면은 빨리 움직이면 얘가 이제 이 위치 뒤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 물체의 속도가 변할 때 생기는 관성에 의해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어백이 있습니다. 에어백. 그다음에 비행기 수평 장치나 가속도 이런 걸 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보기도 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찰칵찰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온 센서가 있습니다. 이온 센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미각입니다. 이온 미각에 해당하는 게 이온 센서다.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특정한 이온에 대해 선택적 반응 이거예요. 역시 전압이 발생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미각에 해당합니다. 산성도 측정하기, 염도 측정, 그 다음에 당도 측정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온 센서입니다. 예. 그 가스 센서는 기체 성분입니다. 기체 후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전기 신호 변환하는 거예요. 화재 경보기, 음식 측정기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스 센서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온 센서는 미각, 가스 센서는 후각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보의 전달 들어가겠습니다. 정보의 전달은 우리가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이 있습니다. 유선은 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죠. 무선은 전자기파, 전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파를 이용해요. 그럼 유선과 무선의 장단점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유선에서 첫 번째가 전기통신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그냥 전기줄이에요. 그럼 전기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리가 들어있죠. 구리가 들어있어요. 구리. 사실은 은이 전류를 많이 흐릅니다. 저항이 작아가지고. 근데 구리도 요즘 이제 뭐냐면 비싸니까 돈 안 나가는데 은으로 하면 다 그냥 없어지겠죠. 하다못해 은이면 저도 좀 약간 하면 안 되지만 생각은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구리를 사용합니다. 구리를 사용해가지고 쭉 이어놓은 게 유선이에요. 끊어짐이 없이 계속 갔죠. 그럼 구리선을 사용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구리선을 이용할 때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요. 아날로그 디지털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리선을 이용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도 전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기줄이 지금 끊어졌다고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벤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다시 묶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 정도로 쉽게 복구할 수가 있다. 이게 막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요, 좀 무겁죠. 뭐냐면 가정집에 있는 우리 일반 줄도 전기선도 꽤 길면은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게 단점이고 또 하나 아까 언급시켰듯이 뭐냐면은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다른 신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청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유선통신 중에 전기통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광통신 나왔는데 광통신은 제가요 거기는 없습니다. 일부러 책에는 안 집어넣었어요. 사실 안 나오니까. 근데 원리를 잠깐만은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광통신의 원리. 광통신의 원리는 뭘 이용하냐면요. 전반사를 이용합니다. 전반사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전수반사라는 뜻이에요. 전수반사. 그러니까 100% 반사라는 뜻이에요. 100% 반사. 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전반사를 이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삐뚤어가지고 제대로 천천히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공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공기에서 물로 빛을 집어넣습니다. 빛을 중학교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쏠 때 공기하고 물은 서로 다른 매질입니다.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굴절 꺾여요. 왜 꺾이냐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자기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빛 전자기파. 빛 전자기파는 어디가 속력이 가장 빠르냐면 진공이 가장 빨라요. 진공이. 그리고 기체, 그리고 액체입니다. 빠른 거는 매질로 진공이 가장 빨라요. 매질 없는 데가. 고체는 제가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냐면 통과되는 게 있고 안 통과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기보다 물속의 속력이 느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꺾입니다. 꺾여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으면, 여기 또 하나 할까요? 이렇게 또 반사되는 놈 있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거 뭐냐면 입사각, 요걸 반사각, 요 놈을 굴절각 그랬습니다. 굴절각. 자, 이럴 때 지금 보면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각도가 작은 쪽이 속력이 느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 그럼 굴절각이 작죠? 그럼 물속의 속력이 느린 거예요. 여기보다 작으니까 속력 느리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럼 굴절각이 작은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굴절률 크다라고 합니다. 굴절률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게 많이 꺾였다는 거예요. 많이 꺾였다. 이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자, 근데 요걸 갖다가 지금은요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쪽에다 이렇게 그리면요 어떤 걸 쓰면 요번에는 물속에다 제가 쏠려고 그래요.
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입니다. 제가 물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물에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잘 보십시오. 잘. 요렇게 보내면은 보세요. 요거 이거보다 여기가 각도가 더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나갑니다. 물속에서 공기로.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각도를 주겠습니다. 조금 더 각도를 주니까 어이구 이 표면으로 이렇게 나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 각도로 임계각인데 임계각까지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각도를 더 줄게요. 더 줬더니 이번에 일로 와요.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바깥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갖다 우리는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 그럼 전반사 되는 거 보세요. 빛을 어디? 굴절률이 큰 데서 어디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보내죠.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곳을 보냅니다. 이게 광통신인데 광통신은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해서 광섬유라는 걸 이용해요. 광섬유를 이용할 때 광섬유가 심lik이 두 개 있습니다. 가운데가 있고 또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바깥이 이렇게 바깥이 이거 좀 일부러 이건 크게 그린 겁니다. 굉장히 광섬유는 얇아요. 광섬유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은 광고하시는데 그 광고판 제작하는 데 가보면 섬유가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는데 빛이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광섬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핵을 영어로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라 그래요. 코어. 바깥 영역을 이제 클레딩이라 그래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원리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빛을 쏩니다. 빛을 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랬죠. 지금 어떻게 전반사가 일어나서는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가운데다 쏴요. 가운데 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전반사가. 이게 광통신의 원리입니다. 전반사가 일어날 때 보세요. 여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물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공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가 굴절률이 큰 겁니다. 광섬유 중에. 클레딩이 굴절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손실된 에너지나 손실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도청이나 이런 게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광통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만 광통신은 거기 장점 나왔죠? 바로 뭐냐면 광통신 내용 보겠습니다. 광섬유를 이용 전기 신호를 전반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잘 보십시오. 다른 전파를 쏴도 또 갑니다. 또 다른 전파, 또 다른 뭐냐면 신호를 또 다른 걸 보내요. 하얀 걸로 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신호, 다른 정보를 보내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여러 개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다량으로 전달할 수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단점이 문제입니다. 그 장점이 하나 더 얘기하는데요. 부피와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고 했죠.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고 제작하는 데 가보면 광섬유로 불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 섬유 보면 굉장히 얇습니다. 그 부피도 작고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요. 얘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 못합니다. 오로지 디지털 신호만 전달 가능해요. 디지털 신호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신호를 간다는 얘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거나 다시 그 신호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아날로그로 바꿔줘야겠죠. 뭔가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호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광섬유는 하나가 들어가는 게 다발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여러 개가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쫙 잘렸어요.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어렵다.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선통신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전기통신에 대해서 유선에서 구리선을 이용한 전기통신, 그 다음에 광섬유, 광통신이 있는데 광통신은 디지털만 되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은 디지털, 아날로그 다 된다. 장단점 구분시켰습니다. 마지막 무선통신입니다. 무선통신은 아날로그, 디지털 다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 선전하면 안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스카이 뭐 이렇게 한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전파를 수신받아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TV로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수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선통신이에요. 이 무선통신이 이게 바로 뭐냐면 전자기파를 이용한 겁니다. 전파죠. 쉽게 해서 줄이면 전파를 이용하고 우주에서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탐사선이 지금 멀리 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목성에 뭐냐면 칼슘 그거죠. 허니언스인가 그런 탐사선이 지금 가 있고 자세히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계를 벗어난 게 보이죠? 2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전파가 오니까 우리가 수신을 해요. 간단히 해서 우주, 진공 상태에서도 바로 우주, 먼 우주에서 우리가 전파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근데 전파를 수신하고 송신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신탑, 수신탑을 따로 세우겠죠. 또 하나 뭐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모두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무선통신의 장점입니다. 단 굳이 단점은 여기 없지만 단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너무 멀면 신호가 약해져요. 그거 하나가 좀 단점이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다 전송 가능하고 전파를 위해서 송수신이 필요하고 전자기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무선통신이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 이건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이제 뭐 디지털화되고 광통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광통신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확인 문제. 시각과 관계 있는 센서는 광센서입니다. 1번이죠. 광통신은 디지털 신호만 전달하고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2번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3번 전기 신호를 전파로 송신하는 무선 통신은 우주에도 가능하다. 예, 무선 통신 역시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광통신, 무선 통신 그 중에서 저는 광통신인데 어디까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 있고 끝낼 것이고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좀 전에 약간 버벅댔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요 사실 좀 약간은 과학이면서도 기술적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주 어렵게 안 나옵니다.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어렵게 내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뭐라 하면 요 부분은 안 나옵니다 하는 정도는 좀 어렵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요렇구나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런 원리구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보의 저장과 활용을 들어갈 텐데요. 정보 저장 활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들 수가 있냐면은 하드디스크입니다. 또는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뵙고요. 오늘도 수업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거 듣다가 항상 생각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은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